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19대 대선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월요일마다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환경 복지에 이어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일자리 공약에 힘주어 말을 하고 있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에 취업 지원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54.7%인 서울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내년에 60%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취업 지원관 제도 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신하에스턴의 모닝 트레인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폐지를 수집하시거나 일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국가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은퇴 이후에도 삶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국가적 차원으로 실버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우리 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써먹고 자기들이 뭐 줘야 할 때는 정규직은 뭐 주고 비정규직은 뭐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해도 많이 있거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그런 공약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는 급여가 많고 지방에는 급여가 너무 적고 그런 급여 편차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걸 좀 줄여주고 일한 만큼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약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무원화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많이 줘요. 공공 부분은 고용 안정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작고 제대로 관리나 이런 걸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차별 없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막 10대 후반까지 키우시고 40대, 50대가 되셔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당 일이나 청소일 같이 아주 단순한 업무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까 그런 고민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에 팍팍 와닿는 얘기들 아닙니까? 자, 이 대선 후보들이 참 이게 가슴속에 새겨서 들어야 할 것들인데요.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대선 공약 특집, 오늘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자리 정책입니다.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청사진을 후보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 19대 대선 특집 일자리로 일어섭시다 마련했습니다. 주요 5당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뭡니까? 네,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노동정책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예.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원칙 하에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차원에서 일자리를 집중 관리하겠고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해서 일종의 민간 부분까지 연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청년의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대책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네, 부연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매우 심각한데요. 체감하는 경우는 거의 한 30% 중반대까지 지금 실업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요. 그래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을 지금 할당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한 3년간 공공부문에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고용 의무 할당률을 좀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추가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3년간 연 5만 명에 대해서는 2명 플러스 2 그러니까 세 번째 직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국가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이고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잠시라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TV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그것으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 경기 활성화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부담에 대해서 일부 과도하게 공격하는 게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재정 부담과 관련돼서는 꼼꼼하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 평균 7급 공무원 7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 책정을 했고요. 7급 7호봉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규 일자리가 5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자리의 평균을 해서 우리가 7급 7호봉 정도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 일자리 특히 81만 개 중에서 17만 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공무원 일자리의 핵심이 전부 다 소방 또는 경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다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늘려야 되고 늘릴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향후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하에 속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했지만 하나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실업난에 청년 일자리는 하나도 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더 정책적 차원에서 늘리고 이러한 것들이 파생되어 간다면 충분하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추가 고용지원제도 신설 같은 경우 예. 우리가 2+1으로 그러니까 3명을 고용할 때 1명은 정부가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을 법제화하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예, 국회 그렇습니다. 통과를 위한 방도가 있는지요?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야당들하고 만약에 집권 이후에 야당들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은 정당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심지어 홍준표 후보까지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의 예. 입장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후보들께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후에 국회가 열린다면 저희는 그런 각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는 순리대로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노조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문제, 그래서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노조의 임금 삭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시간 단축이 결국은 노조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당 52시간 근로자 우리가 너무 많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예. 일자리가 공유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가정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선진국형 일자리로
물론 그 줄어드는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임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공유하는, 일자리를 나누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프랑스든 독일이든 모든 나라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일자리 나누기 또 일자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노동조합에서도 크게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6427 청취자분께서 중소기업에서 한둘씩 뽑는데 사람이 갑자기 셋씩 들어오면 오히려 감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상당히 도리어 구인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2+1이라는 제도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을 3명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 현재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구인난이 어려움 인력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 부담을 통해서 이게 3년간 예, 5만 명 규모로 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확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호응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신용한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네. 자, 일단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하고요. 그런 큰 모토하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 그리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 노조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네, 다른 후보들께서 정부 주도형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위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은 포퓰리즘, 그걸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미래 세대 꿈과 희망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다라고까지 혹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우선 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대한민국 성장판이 폐쇄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약 10여 년간 갇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로 다 빠져나가면서 국내 일자리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위주에서 오면서 국민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0만 개를 구체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으로는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특히 지금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있는 혁신형 기업이 약 6만 2천 개나 되거든요. 예. 이들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 원천으로 삼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미 팁스나 연구소 기업 등은 잘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대학발 기술 창업을 유도한다든지 해외 시장 진출 패키지 등등으로 유도를 해서 28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기존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특히 요즘 청년들이나 새로운 시대적인 추세에 맞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최신 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3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기업 뉴딜 정책이거든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댐을 지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예. 댐을 짓거나 이런 기존의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개념에서 따와서요. 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했듯이 새로운 지금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노동시장 구조, 전통적인 교육 구조 등등의 방식에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청년 일자리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창업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 창업 활성화라든지 하는 방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컨셉의
접근 방식을 통칭해서 기업 뉴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강성 귀족 노조를 좀 약화시키고 직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도 늘어날 것이다. 정규직 해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성장이 막히고 하는 것들은 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건데요. 그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혹여나 노동시장 전체를 마치 이 압박하고 탄압하는 듯이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기아자동차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분리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는 형태이죠.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잘못된 노동시장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노동시장에 대해서 뭐 압박하고 탄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노동시장 경직성이 불러오는 그 원화청관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지 중소기업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성장에 따른 공정한 성과 향유를 저해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마저 회피하는 이런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즉 강성 귀족 노조들이 그동안 해왔던 고용 세습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퇴를 내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편향된 이념노조 등등 그러니까 노동 외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개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격차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고용시장,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서 새로운 노사 질서를 형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 978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가름이 될까요? 예. 실제로 이제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고용 세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단호하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청취자 질문이라서 드려본 거고요.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양성평등 정책 공약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이미 공약을 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그 다른 당에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등등에 대해서 많이 낸 것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상대적으로 해주셔서.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미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등등의 그 복지 차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화해서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용한 위원장이었고요. 자, 2부에서는 후보 순서대로 3번 국민의당, 4번 바른정당,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 일자리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으로 19대 대선 주요 5당 후보들의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2594번님, 법인 택시 18년 차입니다. 택시 정책이 매우 심각한데 이를 거론하는 후보는 없군요. 개인 택시 면허는 영원히 가는 체계도 또한 경력이 되는 회사 문제, 그리고 뭐 위촉탁이라는 촉탁이라는 제도 아래 불이익도 생각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포에서 유승우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문자를 바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제 전달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132번님, 계약직으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후보들의 공약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속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일자리 공약 점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좋은 일자리 위원장 최영기 위원장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요? 예, 일자리의 양이 아니고 질이다. 이게 이제 그 핵심 정책 기조인데요. 예. 이거는 그 공정한 임금,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부분 예. 과거 정권이라든가 지금의 주요 후보들도 정부가 일자리를 150만 개 만들겠다, 200만 개 만들겠다는 양적 목표를 세웠었는데, 예.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의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어떤 청년들, 고학력 여성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력, 고급 인력을 가지고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과도하게 큰 대기업의 60%뿐이 안 되는 이런 중소기업 일자리를 가지고 이런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라. 있는 일자리 많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청년들, 고학력 여성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일자리 공약으로 주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인상적인 것이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키우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인재를 키우겠다는 공약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조인데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기본은 시장이고 민간 부분의 기업들이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이렇게 창출해내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일자리의 보고다. 새로운 샘물을 파야 된다는 이런 기조입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과학기술혁명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인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들을 10만 명 정부가 양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만 명씩 아주 실용적인 그런 이 직업교육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해내서 이 사람들이 민간 부분에 가서 이제 이런 어떤 기술 혁명을 선도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부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가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이 연구소들이 이 중소기업들, 중견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의 어떤 주요 내용을 중소기업과 연계를 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어떤 성장 분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해주는 그것이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새로운 일자리에는 적합한데 현 고용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포괄 임금제 개선이라든지 근로시간 계좌제도 연차휴가 촉진 같은 것 이미 지금 전통적인 고용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적용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통적인 일자리 기존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라든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어떤 직무형 정규직의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존의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이렇게 봉합을 많이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그 조선산업이라든가 철강산업이나 이런 분야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이런 어떤 그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면 단순히 어떤 배만 파는 것이 아니고 배에다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얹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선소에 용접공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추가로 많이 배치를 하면 용접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배 플러스 보보같이 서비스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드리죠. 안철수 후보께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 동안 1,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고용보장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 뒤에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임금 보조가 임금 덤핑이라서 이게 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들어보죠.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 OECD 국가들에서 임금 보조금은 흔히 쓰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게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임금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용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최영기 좋은 일자리 위원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 정책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종훈 선대위 정책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우선으로 꼽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요? 혁신 창업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그 성장도 주도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시대는 갔고요. 지났고요. 마찬가지로 또 정부가 일자리를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역시 일자리 민간이 만드는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혁신 창업이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다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인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게 여러 개 생겨야죠. 자, 근데 창업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기존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바른정당만이 추구하는 세부적인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요, 혁신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했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혁신 안전망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 핵심이 지금까지 융자 중심의 지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벤처인들 만나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규제 좀 제발 풀어달라고 하십니다. 특히 신산업에서는 어떤 규제가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전혀 잘 모르는데 일단 모든 규제를 적용해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몇 개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벤처는 그 하이 리스크가 본질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좀 줄여야 벤처 투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영국에서 성공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SEIS라 해서 이제 벤처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한 75%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영국의 런던 북부에서는 한 15개 기업밖에 없던 지역이 한 2,000개 기업이 입주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도로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미 혁신 창업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혁신 창업 지원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요? 그 일자리 공약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달 방법이란 거는 이제 있기가 좀 힘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공약을 쭉 다 내놓고, 그 각 공약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쭉 합계를 해봤더니요. 연 평균 한 40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이 다른 데 쓰던 정부 예산 돈을 아껴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좀 명백하게 한계가 있더라. 라는 생각에서 이러면 국민들께 솔직하게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거 돈에 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도 이 증세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중부담의 방법을 지금 또 제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아까 민주당 관계자께 홍익표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7급 7호봉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소방, 경찰, 사회복지 관련된 일자리고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거고 민간 부분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은 민간 부분이 일자리까지 파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소방 경찰 일자리 늘리는 것 자체를 뭐라 한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좀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잘 못하시고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책본부장이 윤호중 의원이 그 다음 날인가 7급 7호봉이 기본급 수당 합해서 3,300만 원이고 그걸로 계산을 하면 17조 4천억이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급 7호봉이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해서 3,30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다 틀리고 그러니 이걸 21조 가지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논쟁이 그 다음에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언론 기사에도 났지만 조금 숫자는 부풀리고 돈은 좀 숨기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육아휴직 3년 같은 공약을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셋이면 9년 휴직인데 이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여성 채용을 기피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육아휴직 3년을 연달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 쓰기 때문에 그럼 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라 서로 이 사회가 나누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 부분은 따로 지원을 해야 돼.
하는 대책도 좀 같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종훈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정의당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공통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뭡니까? 예, 지금 다 같이 일하는 국민인데 어떤 국민은 반값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874만 개 정도 4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고용률 80%로 만드는 것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현재 용역 형태로 되어 있는 지자체 환경 미화원 노동자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을 실제 다 직접 고용을 해도 정부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우선 해결해 가면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용 정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심상정 후보는 노동 부문에서 가장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100만 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늘려갈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되어 있고 연장근로도 12시간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행정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것을 즉각적으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전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최장시간을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다 기업에게 맡겨둬서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 수가 더 줄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5% 의무 고용 할당제를 실시해서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을 청년 의무 고용 할당을 실시하면 2년간만 해도 한 5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도 지금 OECD 절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늘리면서 그다음에 소방 공무원이나 안전 관련 공무원들의 인원을 확충해서 공공부문 전문 일자리들도 늘리는 이런 계획으로 100만 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바른정당에도 물어본 얘기인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육아휴직 아이 한 명당 3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지금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엄마들,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심상정 후보의 대책은 뭐를 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육아 부담이 전부 여성에게만 맡겨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력 단절을 가져오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16개월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아휴직에 반드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와 아빠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게 하자는 것이고 사실 이런 휴직제도가 있어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육아휴직,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에게 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이라는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시장 활력을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듣고 싶네요. 기업의 전반적인 이 저성장 상태에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너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 소비의 가장 다수가
생각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0만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임금 정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러면 고용의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고용이 다시 재창출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예, 개인의 임금 인상을 심상정 후보도 TV토론회에서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관련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 최저임금 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차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폭탄 문제라든가 원화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아하,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당장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예.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임대료라든가 가맹점료라든가, 그리고 그 골목 상권을 침해 들어오는 대기업들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금을 또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횡포를 다시 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예. 압박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임금은 임금대로 보전하고 예.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특집으로 19대 대선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